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체코전 승리의 주역인 황인범, 오현규 선수가 취재진 앞에서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동료 선수들을 돕는 데 주력했던 황인범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보여준 날이라며 더욱 뿌듯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형들이랑 선수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서 다행이고 항상 경기장에 누가 나서든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3점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그런 경기장에서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고 또 승리를 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한 하루인 것 같고 앞으로 남은 경기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태극전사들의 승리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도 환호성이 가득 찼습니다. 평일 낮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시민들은 붉은 응원 물결을 이루며 첫 승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광화문 광장엔 붉은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 체코전을 앞두고 거리 응원에 나선 시민들로 광장은 가득 찼습니다.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되게 설레고 그리고 오늘 꼭 이기면 좋겠고 재밌게 볼 것 같아요. 평일 오전 경기지만 시민들의 응원 열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온 가족부터 연차를 내고 응원에 나선 직장인까지 붉은 옷을 맞춰 입은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첫 승리를 염원했습니다. 저희는 월차 내고 왔고요. 애는 체험학습 내고 학교 빠지고 왔어요. 오늘 대한민국 이겨야 되기 때문에 승리 위해서 저희 오늘 화이팅 응원하러 왔습니다. 당연히 이기죠. 한 2대0 정도로 이길 것 같아요. 체코에 비해서 조직력이 좋지 않을까요? 다 함께 대한민국 목이 쉬어라 외친 시민들. 후반전 골이 터지자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리고 승리가 확정된 순간엔 두 팔을 활짝 벌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심지어 그 보안 스태프분들까지도 같이 막 모두 외국인 분들이랑 모두 다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시민들은 첫 승리의 기세를 몰아 태극전사들이 거침없이 연승을 이어가길 응원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 뉴욕부터 중국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교민들은 한 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붉은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띤 응원전을 펼친 교민들은 이제 멕시코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9월 태극전사들의 미국과의 원정평가전 2대0 승리 때 응원전을 이끈 응원단이 뉴욕에 출동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주최로 대표팀의 체코전 승리를 기원하는 열띤 단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동점골에 이어 기다렸던 역전골까지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멕시코 또 앞으로 많잖아요. 우리 남편은 멕시코 갑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고 또 1대0, 2대0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욕심 없이요. 우리나라가 16강까지 갔으면 좋게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중국 베이징에서도 교민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3-3-5 모여 대표팀의 선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혼자서 볼 때랑 엄청 이 분위기 때문에 되게 잘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응원하려고 제가 빨간색을 맞춰 입고 왔어요. 주재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점심시간에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대표팀의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주재원 동료들이랑 여기 현지 직원들이랑 같이 조국을 응원할 수 있어가지고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도 전승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승 화이팅! 화이팅! 각자 머무르는 나라는 달라도 교민들은 태극 전사들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 가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 뉴저지 지역의 한인들은 오는 18일과 24일에도 합동 응원전을 펼치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게 오전 11시 50분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인 지휘 보고 체계가 무력화된 상황 속에서 이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번째 회의를 연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처음 서울시 선관위에 들어온 건 11시 50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자 예비용으로 마련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11시 50분에 처음으로 송파구 직원이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교육감 서울시장 시 비대입니다. 일련 번호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11시 58분 송파구 선관위 간사석이 단톡방에선 실제 투표용지가 모자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묻는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잠실사동 제7투표소부터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지만 4시 40분부터는 여러 투표소에서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며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서울선관위는 일련 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부했습니다. 5시 9분부터는 이마저도 거의 소진되면서 인근 투표소에서 잔여용지를 빌려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 속 사무보조원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용지 이송에 동원되면서 상부 보고 지휘 체계도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 지침도 없는 탓에 용지를 이송할 땐 인계 인수서 작성 같은 기초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만 진상규명위는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대응 과정에 초점을 맞췄을 뿐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주말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4차 회의를 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또 폐기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 해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 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음 주부터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신임 원내 운영수석과 상견례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쪽 의견을 정리해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도 전반기 국회가 국민에게 많은 불신을 안겨준 만큼 후반기에는 서로 협치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의 대북 전단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이 같은 작전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사흘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로부터 2달쯤 뒤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출범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벌였다고 보고 일반 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작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또 군인들에게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첫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선고 기일에 이르러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지만 영상 중계는 제한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으로 군을 사용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 이적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의 배경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군인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 군사상 기밀이 누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된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계엄 선포권 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이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즉시 항소했습니다. 오늘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구형만큼의 형량을 끌어내며 외환 혐의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내란 사건에 이어 외환 사건 역시 치열한 법정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 거취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 대표가 오늘 이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공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 할 정도로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더 가다듬겠습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늘 품어주시는 부모님처럼 민주당이 부족해도 늘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호남에 늘 감사드립니다.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선거 결과를 이유로 당을 흔들고 당원들의 선택보다 앞서 당의 방향을 정하려는 듯한 말과 행동은 결코 민주당스럽지 않습니다.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일에도 전북을 찾았고요. 사흘 만에 다시 이제 호남을 방문한 건데 호남 방문이 좀 잦아졌습니다,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은 뭐 당 일정은 아니고 개인 일정이긴 했습니다만 9일 날 전북을 다녀온 지 불과 사흘 만에 지금 호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특별히 호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야 될 만한 계기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5.18도 얼마 전에 있었고 당시 지도부가 전부 호남에 갔었고 또 60 그 민주화운동 기념일도 좀 지났고 특별한 계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호남을 찾은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이번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 여러 가지 그 동요랄까 불만이랄까 비판들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호남은 뭐 민주당의 오랜 그런 본거지 같은 곳이고 또 호남에서도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 특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 지도부하고 불편한 그 기류들이 흘렀었는데 그런 호남 민심을 좀 다독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남의 권리당원이 제일 많습니다. 30만 명이 넘는데요. 정청래 대표로서는 작년에 있었던 그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서 당대표가 됐고 그 호남의 권리당원 기반이 큰 힘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정한 균열이 가고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번에 특히 이제 전북 선거 과정에서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히 반정청래를 선거 전략 삼아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려면 호남 민심을 다시 다독이는 게 급선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쨌든 전당대회 재도전을 위한 호남 민심 수습 차원의 행보로도 보입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내비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 이제 그래도 본인이 그 어떤 입장을 개진할 때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본인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 같은 선택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럴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많이 있고 또 지금 그 당내에서는 만약에 전당대회에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라면 24일 정도에 발표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면 이제 귀국하지 않겠습니까? 그 귀국하는 날을 전후해서 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는 아직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그것이 8월 17일까지 확고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누구도 단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남 방문도 그런 일환이다. 그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이 영상 보신 것처럼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친명 강득구 최고위원이 당권은 짧다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정권은 짧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빗대서 또 이제 한 말 같고요. 친청 문정복 최고위원은 연이틀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게 급박한 업무는 아닌 것 같다. 이게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서 한 발언 같은데 사실상 뭐 당권 대리전 양상 이렇게 해석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 선거 이후에 일정하게 이제 지도부 선거 책임론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지도부가 저렇게 공개 최고위 석상에서 차기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대리전을 펴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눈에는. 예. 그보다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그 외교 성과에 좀 여론이 집중되도록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걸 내는 게 여당 최고위원회에 말하자면 그 안에 관례고 도리인데 워낙 이게 이제 당권 경쟁이 조기에 가열되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들이 나서가지고 또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뭐 김민석 후보나 다른 어쨌든 친명계 당권 주자들의 그런 도전을 염두에 두고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여당이 지금 대통령의 외교 홍보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일종의 이제 권력 투쟁에도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예.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EU와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로 이동해서 뭐 이탈리아 대통령, 총리 연쇄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마지막 이제 G20 정상회의에 참여를 하는데 여당 내에서 저런 자중질환이 커지다 보니까 여론의 관심이 거기에 더 가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뭐 정권은 짧고 그 국민은 영원하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모든 언론이 그러니까요. 그 의미가 뭐냐 이걸 해석하기에 바빴거든요. 과거에도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뭐 1인 1표제를 제안한다든지 뭐 등등으로 인해서 이게 대통령 외교 행보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런 면이 지금 비추잖아요. 네. 저는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당권 경쟁이 뭐 이제 시작되는 건 불가피한데 여당이라면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는 이런 모습을 좀 자제하는 게 여당다운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 그런 자제가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공교롭게도 진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에 모든 초점이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쏠리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됐는데 앞서 보셨지만 최고위원들 발언도 상당히 이제 노골적이었고 강도도 상당히 이제 강도가 셌습니다. 네, 원래 민주당이 파이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소위 그 메뉴로 보면은 아직 그 메인 메뉴가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예. 에피타이저가 지금 화끈하게 올라간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예. 들 정도로 대리전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원들은요, 국민의힘도 그런데 저렇게 하면은 저 권력 투쟁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런 모습 자체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향후에 권리당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정청래 대표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뭐 이재명 보유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자극하는 일을 아주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도 좀 억울할 것이 이미 대통령이 기자회견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해외 순방을 떠나는 날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선방을 날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게 수습이든 아니면은 저항이든 뭔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 자체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할 행동을 지금 골라서 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지금 싸움은 불가피한 거고요. 조심스럽지만은 아마 민주당 전체 분위기로 볼 때 그렇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는 게임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양쪽이 엄청난 내상을 겪을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의 말을 좀 알아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좀 이제 반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또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1인 1표제 그리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당정 간의 이견이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걸 다시 꺼내들은 건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 취임일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국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정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제 그런 견해들이 있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오늘도 정청래 대표의 저런 반응이 나온 다음에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보안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여전히 당정 간의 이견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SNS에 한 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렇게 언급을 한 건 8월 달 전당대회의 의제를 이런 이제 검찰 개혁의 완성 그리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걸 이제 전당대회 의제로 가져가겠다라는 그게 어떤 본인한테 메시지. 유리하다 그렇게 보는 네, 거죠. 그런 선명성을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강성당원들한테 본인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기하는 그런 의제로 삼겠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1인 1표제 당원 주권론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원론적으로 1인 1표제에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도 그렇고 또 당내 여러 당원들이나 의견을 들어봐도 민주당이 취약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2030이라든지 아니면 영남권이라든지 그런 데의 의견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내에 반영되기 위해서 1인 1표제를 문자 그대로 고집하기보다는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추가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는 마치 그런 주장들이 이런 당원 주권이나 당원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그런 의견인 것처럼 또 SNS상에서 언급함으로 인해서 해당 의원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오늘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인데 그러니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현희 의원, 김남희 의원 등이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기사가 이제 실은 것을 인용을 하면서 실제 이제 그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의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전현희 김남희 의원 같은 경우는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제도 보완을 이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납득이 가는 아까 박원석 의원님도 그 1인 1표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은 민심과 당심의 차이가 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보완의 의견을 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당원들로부터 거의 막말 그런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정당, 여당의 대표가 지금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와 권리당원 1인 1표를 들고 나왔다라는 거는 본인이 지금 연임을 하겠다는 의지를 그러한 그 대통령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적어도 책임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렇게 그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검찰의 역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신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자신들의 가치 정향에 맞춰서 무조건 지금 폐기한다라는 이러한 그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그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근데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기를 왜 가져왔을까? 일단 권리당원 1인 1표제는 권리당원으로부터 좀 더 많은 지지를 견인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같고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걸 제가 지금 아직도 해석을 못 하겠는데 국회에 맡기겠다 그러거든요. 그 국회에 맡기면 대체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보안 수사권 폐지 쪽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단순히 보안 수사권 문제에 국한한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소 취소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연계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없이 지금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 그 복선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검찰 권한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권한 배제하는 게 맞지만 국민의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오늘 정성호 장관이 이제 한 얘기랑 이제 맞는 거고. 그런데 국회에 넘겨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라. 이건 또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고 해서. 아니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서 안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그런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고 그러나 법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거든요. 그 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국회입니다. 때문에 원론적으로 국회에서 협의해가지고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또 그동안에 민주당이 견제해왔던 그런 입장을 SNS에 담은 건데 저는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선명성 경쟁에 정청래 대표가 나선 게 아닌가. 보안 수사권도 그렇고 당원 1인 1표제도 그렇고 이걸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유도하겠다. 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당 지지율 반등을 앞세워서 정면 돌파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갤럽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41%, 국민의힘 29%가 나왔습니다. 근데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이 4%포인트 낮아졌고요. 국민의힘은 7%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여전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이제 상당히 높아진 이 수치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이걸 지금 계속 거론을 하고 있어요. 네,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정신 승리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정신 패배를 했다. 하여튼 그 정신 승리, 정신 패배하면서 정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정신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고요. 아무튼 반사 이익에 더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선거에 책임을 지고 장동혁 지도부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저렇게 완고하게 사퇴하지 않겠다 하고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최고위원들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지금 원내 대표가 이제 취임을 했고 원내 지도부가 이제 또 그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내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이 보다 실용적이고 개혁적이고 극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지금의 지지율 반등에서 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장동혁 대표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면은 그 피해를 당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쨌든 원내 대표가 원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본인이 어찌됐든 그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자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인지하고 있지 않은가.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원내의 의원들에게 그 지지를 호소했고 그래서 일정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수장파에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거 일요일 날까지 이제 그 뭐 결심해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글쎄요, 뭐 의총이 열리겠죠. 다만 그 의총이 이제 장동혁 대표 진퇴 문제를 거론하는 그 의총이 될지 여부는 원내대표가 조금 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끓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대안과 미래와 같은 쇄신파 의원 모임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고 또 우재준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거론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책임론이 국민의힘에서도 일고 있고 그게 장동혁 대표를 향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 추이를 근거로 이제 버티겠다 이런 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최악일 때, 국민의힘 지지가 최악일 때는 왜 사퇴 안 했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여론 지표가 개선된 게 본인 덕인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거 승리를 일궈낸 지역들을 보면 이를테면 서울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평택 보궐선거도 그렇고 부산 북구는 조금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부산 북구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원을 나가지 않았던 곳, 장동혁 대표가 후보 개소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곳에서만 승리를 했고 장동혁 대표가 등장하고 장동혁 대표가 자주 방문했던 이를테면 충청권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외 없이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심인 건데 그걸 한사코 외면하면서 마치 선거 결과가 이제 본인의 리더십인 것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출된 게 그리고 그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그 당내에 당심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 전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주류인 영남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남의 의원들도 이대로 장동혁 대표 체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무리가 있다는 거는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 이거는 또 이제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김도읍 의원을 선택하지 않고 정점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정점식 의원도 당내 기류 변화를 읽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뭔가 이대로 갈 수 없다. 어떤 변화든지 조만간 국민의힘 내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 이제 YTN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수를 퇴행시켰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에 올라타서 부정선거 음모로까지 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중의 뒤에 숨어서 연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건 나쁜 정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복당하고 그래서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상식적인 정치인들과 함께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라. 저는 이게 시대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중의 뒤에 숨어서 연명하고 있다. 이건 나쁜 정치다. 그러면서 이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중의 뒤에 숨었다라기보다는 부정선거론 또는 그 극우 정치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뒤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지금 그 당내에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 있는 몇몇 소수, 그러니까 장동혁과 같은 그런 정치를 하거나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을 빼고는 대체로 침묵하지만은 지금 이러한 상태로 2년 후에 총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고 서울에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일정 정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조금만 더 잘하면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무엇을 불안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럼 장동혁 지도부가 간다. 그럼 새로운 지도부가 오는데 누가 그러면은 그 장동혁 그 당권을 대체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외부에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친한계들과 친한계가 아닌 정치인들 사이에
거리감도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친한계라든지 또는 소위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결심하고 있다면은 해소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장동혁 대표와 최측근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들어왔을 때 과연 자기네들이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소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내지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이제 공천권과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그 친한계 의원들이 좀 더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저는 그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당은 다르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원 외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이 결국은 보수를 재건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좀 더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당을 포용할 수 있다라는 리더십과 강점, 그 다음에 어떤 소통의 그런 어떤 빈도를 늘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장동혁 당권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이 안 나간다 그러고 저 지도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다고 무슨 몸으로 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 아주 그러니까 초식이 달라서 참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당원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도태되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지금 보수 재건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량하고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복당이 어쨌든 돼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심의 흐름이다,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둘지 않겠다라는 이 기존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색깔이 좀 다른 그런 얘기를 오늘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차기 대통령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9%, 한동훈 의원이 8%, 조국 7% 요 순이었습니다. 김민석 5, 장동혁 3, 강훈식 2%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인구에 많이 회자된 순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그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앞자리에 나온 거고, 근데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정도 이제 지지율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선거 효과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라는 게 큰 의미가 없고, 과거에도 지금 시점에 1, 2위를 다퉜던 후보들이 마지막에 가서 승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내 1위를 다투다가도 아예 도전도 못한 그런 후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기 이 표만 보면은 오세훈, 한동훈 보수 진영의 주자들이 훨씬 더 그렇죠. 많이 눈에 띕니다. 그 두 분이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선거에서 살아 돌아왔고 일종의 이제 역전승을 일궈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장동혁 지도부나 국민의힘의 주류하고는 좀 다른 개혁 보수 내지는 보수 쇄신, 보수 재건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새로운 주류를 형성을 해서 앞서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그리고 윤석열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극우 이런 것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보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보수의 수권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협력의 필요성이 서로 간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또 당 밖에 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약간 물과 기름처럼 잘 협력이 안 돼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 국민의힘의 체질이나 모습으로는 이제 수권 능력을 회복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각자의 경쟁력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보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회자되기로는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같이 회자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물론 이제 그 지금 이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번에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소위 보수의 어떤 그 희망의 씨앗같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서의 시정,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이지만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어떤 그 궤적을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보수에서는 대체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2년 후 그리고 또 4년 후가 되겠네요. 그 여전히 다크 호스로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가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그 정권과의 어떤 그 완전한 분리가 계기로 일어나야 되고요. 제가 오늘 그 언론을 통해서 한국일보의 그 언론인의 그 이야기를 취재 내용을 들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 절윤 선언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요번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상임위원장 그 체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그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히 어필하면서 요번에 승리의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그 취재 노트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바로 그러한 보수 재건에 있어서 그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친윤으로 알려진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재조명하는 그런 이제 기사였군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옥인 전직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단체 응원전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대학교와 실내 공연장, 전통시장 등에 모여 한 목소리로 대표팀을 응원하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대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숨죽이며 경기를 지켜보던 순간 득점 장면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제주에서는 실내 공연장에서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응원 도구까지 준비한 시민들은 대형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역전골이 터지자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금 아들이랑 같이 보는 첫 월드컵이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돼서 좀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야외 응원전이 이어졌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모인 시민들은 피리를 불고 대한민국도 외치며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 나라가 32강은 무조건 갈 것 같고 16강에서 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대형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빨간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도 거리 응원에 나온 시민들과 하나가 돼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일단 아까 전에 무대 앞에 나가서 막 춤도 추고 했는데 진짜 월드컵 경기장 못지않게 정말 많은 응원들도 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응원전에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하며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오늘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가 평일 점심시간과 겹치면서 직장인들도 동료들과 함께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몸은 일터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모두 경기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직장가의 한 음식점. 점심시간에 맞춰 동료들과 함께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합니다. 회사 지하에서 이렇게 응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팀 단합을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자, 한국 화이팅! 화이팅! LG 화이팅! 화이팅! 잠시 뒤 시작된 경기. 공이 골문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함께하니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해극전사들의 값진 승리에 시원한 음료로 건배하며 업무 스트레스도 잠시 있습니다. 경기 시간이 점심시간과 맞물리면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면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형 스크린 앞에도 붉은 옷을 입은 직장인들이 모였습니다. 일과 시간에 잠시 짬을 내 지구 반대편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동안 월드컵 경기는 밤이나 새벽에 했었어서 즐기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여의도 점심시간에 경기를 하게 돼서 직원들과 함께 응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대됩니다. 서울 강남역 주류 업체가 차린 체험형 팝업 스토어에서도 응원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향해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축구 게임과 기념사진 촬영을 즐기며 월드컵 분위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좀 애국심이 좀 생기네요. 제가 여기 오니까. 지금 밖이 밤인지 낮인지 제가 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이 안에 열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축구팀 화이팅! 우리 국가대표팀의 짜릿한 역전극에 직장인들은 한 주의 피로를 날리고 활기차게 주말의 시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체코전을 승리로 장식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은 이내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까지 행가래를 태우려고 했을 정도라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을 과달라하라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을 향해 격한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자국 축구팀이 승리한 듯 광장을 떠나지 않고 방방 뛰며 응원 구호를 외치는 멕시코 축구 팬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들을 행가래 태우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급기야 촬영 중인 YTN 취재진에게까지 손길이 뻗칩니다. 한국인 관중의 인터뷰도 그 뒤를 둘러싼 멕시코 팬들의 함성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경기 2대1로 이겨서 너무 기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한국의 기적 같은 승리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한 일부터 시작해 이후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BTS, 블랙핑크까지 멕시코인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중입니다. Our experience as a fan was fantastic. We witnessed a beautiful game between Korean Republic and Czech Republic, and to be honest, it's a good and wonderful experience. 멕시코 관중들은 실제로 체코가 선제골을 넣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다가 황인범과 오형규의 연속골이 터졌을 땐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홈 경기를 치른 듯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이곳 멕시코 현지인들의 뜨거운 응원도 홍명보 첫 승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근데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가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2골을 터뜨리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역대 개막전에서 가장 많은 3장의 레드카드가 쏟아졌는데요. 멕시코의 핵심 수비수도 퇴장당하면서 한국과의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빛 옷으로 치장한 무용수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첫 경기는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홈팀 멕시코가 남아공을 맞이했습니다. 관중 8만 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개최국 홈팬들의 압도적 응원이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시종 1관 남아공을 위협한 멕시코는 전반 9분 만에 콜롬비아 출신 귀화 선수 훌리안 키뇨네스의 개막전 축포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어 후반 22분에는 간판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스의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반면 남아공은 후반 4분과 37분 선수 2명이 연달아 퇴장당하며 반격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여유롭게 승점 3점을 챙긴 멕시코는 후반 막판 미드필더 힐베르토 모라를 교체로 투입하며 17세 241이라는 멕시코 최연소 월드컵 출전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Son jóvenes y tenían que vivir la experiencia. Y ahora ya no cabe mi verso de que yo jugué el mundial en mi casa, bla bla. Ya lo jugaron, entonces ya tengo que cambiar el discurso. 멕시코 역시 경기 막판 수비 라인 핵심인 몬테스가 레드카드를 받아 마냥 웃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몬테스의 퇴장으로 멕시코는 다음 상대인 한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을 핵심 수비수 없이 치러야 합니다. YTN 이순엽입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마타렐라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계획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이탈리아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로마입니다. 예, 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이탈리아 정상급 인사를 만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멜로니 총리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와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의 방한 때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내각 책임제인 이탈리아에서 국정 운영에 실권을 쥔 총리와의 만남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됐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두 나라의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에 합의한 겁니다. 8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 계획은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교육, 국방협력 등 여러 분야가 망라돼 있습니다. 우선 두 나라는 정례적인 고위급 방문과 회담을 통해 정치적 대화를 증진하고 산업, 무역 분야에서도 정기적인 양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교육 부문의 교류 또한 늘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방협력과 더불어 초국가 범죄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는데 양국은 이 같은 행동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례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공감대 아래 이 두 나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양해각서, MOU 4건이 새로 체결됐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AI와 바이오, 우주기술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의 협력을 추진키로 한 겁니다. 양국은 첨단 과학기술, ICT 협력 MOU를 통해 연구 인프라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한 이탈리아 과학기술 공동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토록 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제도 교류를 촉진하고 협동조합 선도국인 이탈리아와 사회 연대 경제 분야 정책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한 이탈리아 개발협력 MOU를 맺고 커피 등 농업 분야와 농촌개발, 디지털 교육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범사업 또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엔 양국 주요 기업인 등이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일 저녁엔 르네상스 문화 중심지인 피렌체를 찾아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연이틀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이 하루 만에 종전협상 타결 국면으로 급반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고 이르면 이번 주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ith the Strait will officially open as soon as we sign, which could be soon, very soon, maybe over the weekend, in Europe. I won't be able to be there, but JD will be ther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란 최고 지도자도 합의안에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직접 당사국도 모두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It's a very stro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is a little conceptual, but it's something that's going to get don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최대 석유 거점인 하르그 섬 등을 향해 강한 추가 공격을 사흘째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며 공습 계획 취소를 알렸습니다. 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과 석유시설 점령 압박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Because they've taken a pounding. They've taken a pounding like very few people could take. And they want to make the deal a lot more than I do.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 즉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될 거라며 유가도 곧 크게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날 개막한 북중미 월드컵 기간 교전을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잠정 합의를 발표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서명식이 임박했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란 매체가 1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란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승인을 남겨둔 양해각서의 내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14개 항의 합의안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가 포함됐습니다. 친 헤즈볼라 성향 매체는 이스라엘군의 신속한 철수도 명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경제적 지원 방안도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미국은 석유와 금융 제재의 유예나 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 제시를 약속했습니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도 먼저 120억 달러를 풀어주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60일간의 최종 협상 기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f he wants to reach an agreement with Iran, this $24 billion is a test of trust that Iran wants to have with Trump.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최종 협상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미국 쪽에선 이미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때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미사일 문제는 아예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최근까지 미국이 고수했던 협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Unfreeze any Iranian assets or lift any sanctions up front as a part of any deal. So that would come after. Comes after, yeah. As long as an armed Hezbollah exists, it's going to be hard to achieve peace in Lebanon. 이런 가운데 미국은 종전 서명식 개최지인 스위스 제네바에 군 수송기 선발대를 파견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각 12일 오후 한때 브렌트유 선물은 4.22% 하락해 배럴당 86.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4.33%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7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시장 관계자는 합의가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는 소식이 시장을 움직였다며 평가하면서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원유 공급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이란의 공습을 받아온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방공 무기 천궁2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수송기를 우리나라에 파견했습니다. 오늘 대구 공군 기지에서는 C-17 대형 수송기가 포착됐는데 이는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천궁2 발사대와 레이더, 요격 미사일을 자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송기가 우리 공군 기지에서 포착된 건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으로 이번에 이송되는 천궁2 포대는 기존 납기 일정보다 한 달가량 빨리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신을 운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트럭 34대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트럭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시신이 반입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체 일부가 발견된 곳은 인천 송도동에 있는 남북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대부분 인천 중구와 연수구에 있는 상가와 빌라,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의 재활용 쓰레기가 하루 평균 40톤가량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 반입장 1층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선별한 뒤 2층 컨베이너 벨트에서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작업자는 처음에는 마네킹인 줄 알았다가 붕대에 쌓인 것이 이상해서 보니 신체 일부로 의심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된 신체는 여성의 다리 부위로 뒤꿈치부터 약 41cm, 발바닥 길이는 210m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발견 당일 새벽 4시부터 센터에 들어온 쓰레기 수거 트럭을 통해 반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일 센터를 드나든 수거 트럭 34대를 특정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센터를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트럭의 블랙박스와 운전자 인적사항도 확인해 시신이 반입된 경로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 있는 재활용품 더미를 모두 조사했지만 다른 신체 부위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초 신체 일부를 발견한 작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인근 학교의 장기 결석 학생이나 실종자, 가정폭력 사건 기록도 살펴보며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초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과수 정밀 감식에서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BTS의 공연이 부산에서 열리면서 전 세계 아미가 부산으로 집결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공연장과 관람객 동선 등 안전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이 인파로 넘실댑니다. 전 세계에서 부산을 찾은 아미 행렬. BTS 부산 공연은 시작 전 공연 밖 팬들 함성에서부터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공연 장소는 다시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입니다. 4년 전 BTS는 이곳에서 군 입대 전 마지막 공연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처음 BTS 공연을 보게 됐다는 인도네시아 아미와 I'm really grateful to have the tickets because I know there's a lot of people out there didn't get the tickets, so I think this tonight is going to be so amazing. 이미 고향 공연까지 다녀온 프랑스 팬 등 이틀 공연 11만여 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국인 관람객입니다. I'm really excited because it's the anniversary of the group, so I feel like it's going to be really special compared to other concert, I think.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다 보니 정부와 부산시는 공연장과 관람객 동선 등을 공연 직전까지 살폈습니다. 관련되는 기관들이 점검을 해서 미흡한 점들은 다 보완을 했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일은 이 공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안전하게 실행하는 그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숙박과 편의시설, 관광 안내소 등을 지속해서 점검했고 공연 당일에는 대규모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 BTS 월드 투어 부산 콘서트의 시작이 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시작 예정이었던 공연은 1시간 15분 뒤인 8시 15분쯤 막을 올렸습니다. SNS에는 입장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로 혼란이 빚어졌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관람객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2년 전 총선 때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에 그쳤고 틀린 개표 결과는 지금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 착오 입력이 알려진 다음 날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에 모든 선거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 문제입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번 사태에 대해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측은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2024년 22대 총선 당시에도 경기 수원정 선거구에서 유효표 2,200여 표가 무더기로 무효표로 처리되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선거는 4월 10일이었고 그거는 6월 중순께 그들이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뭐 정정할 게 있다 하면서 왔고 그 사람이 그 3명이 왔어요. 그래서 득표수가 변경됐다. 근데 우리 선관위 홈페이지엔 여전히 잘못된 수치가 올라와 있는데 선관위는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정해서 당연히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수정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충격적이에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재량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경기도 선관위에 재직 중인 7명이 당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부터 전수조사가 도입됐고 이번에 드러난 2건 모두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전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혀 추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등 65명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합수본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현재 입건돼 있는 선관위 관계자 전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정리한 대상자 명단에 대해 합수본에서 검토 의견을 내는 과정을 거쳐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에 이 심상치 않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기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대표팀 선수들의 가방을 열고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한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타인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거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정 대표 면전에서 당권은 짧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당권파들과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책임론 속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방명록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적었고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정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대표가 사흘 만에 또 호남을 찾은 건 전당대회를 앞둔 당심다직이란 해석 속에 비당권파는 정 대표 거취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원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당을 뒤흔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 말은 이렇게 부메랑이 됐습니다.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친명계 역시 연임에 도전하려면 대표직부터 내려놓으라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친청계는 선거 뒤 평가는 필요하지만 당 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대통령 순방 중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설전에 정 대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퇴 목소리는 회의장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거취를 숙고 중이라고 밝혔는데 당장 사퇴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신 이 대통령이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검찰 보안 수사권 논의에 전면 폐지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연임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도력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계속해서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당내 대다수가 사퇴에 공감한다, 그만두시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지지율 상승세를 등에 업은 장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하루 전 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동반 사퇴를 제안했던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퇴진을 바라는 건 일부가 아닌 다수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라고 하면은 7,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당 지지율이 오르는 건 지도부 공이 아니다. 조건 없이 사퇴하란 목소리도 나왔지만 장 대표는 요지부동입니다.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장 대표는 대신 SNS에 월드컵 축구팀 승리 직후 어게인 6.3 선거 게시물을 올리며 재선거 관련 메시지 전파에 주력했습니다. 당권파는 선관위 사퇴에 화력을 집중할 시기 3절에 4절까지 불러가며 사퇴를 요구한다. 안타깝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한데 모이는 의원총회가 장 대표 거취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 속 개최 열쇠를 진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초재선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는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답을 주겠다면서 우선 시간을 벌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해야 될 게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강제 축출보다는 설득을 통한 사퇴 유도가 더 현실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강제로 지도부를 무너뜨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선거 이후 불붙은 지지율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대권 지형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직 꽤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험지에서 승리를 따낸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낙선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전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한국갤럽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은지 물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4일간 성인 남녀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로 1위를 기록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른바 명픽 후보들을 꺾고 험지에서 자력생활한 보수 야권 주자들이 나란히 선두권을 차지하며 대권 잠룡 존재감을 입증한 겁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렇지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 평생을 바칠 각오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3위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올라 굳건한 지지세를 확인했고 집권여당에선 이른바 명청대전 선봉으로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수의 하성 대구에서 졌지만 아름다운 레이스를 펼친 김부겸 전 총리와 전국적 인지도를 높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도 처음으로 1% 이상 응답을 기록하며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여야의 전현직 당대표 등 책임 높은 정치인들도 이름을 올렸는데 범여권과 범야권 모두 확고한 구심점 없이 주자군이 분산된 모습입니다. 지방 권력 교체와 함께 차기 권력 지형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까지 남은 4년, 벌써 유불리를 논하긴 이르지만 대권 잠룡들의 주도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도발이 약해지자 물리적 대응을 높여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한 걸로 보인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에 주목했습니다. 계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이 고안됐다고 판단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과정에 공모한 승인권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신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이적 혐의 유죄 판단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수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이었습니다. 이 비상대권이 언급된 모임에 여러 번 동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구체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비상대권을 발동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평양 무인기 작전이 이 메모에 적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고안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대신 임명된 김용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명분은 북한의 오물풍선이었는데 오물풍선이 뜨지 않는 시기에 작전 지시가 내려오자 합참은 장비가 고장났다고 둘러대며 따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당시 군사작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김 전 장관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을 높이기 위해 지시를 내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작전 전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은 승인권자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장관의 권한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될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작전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국가안보실은 작전 자체를 몰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작전을 공모한 게 맞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대통령 비서실 측이 우려를 표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게 까라면 까라며 압박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기소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4명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 등은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안부에 관저공사 예산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는데 행안부 실무자들이 우려를 나타내자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맞냐며 압박했습니다. 이후 행안부에서 예산 규모를 조정하려 시도했지만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비서실과 협상하려 하지 말라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에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돌아오며 코스피가 사흘 만에 8,000피를 탈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000스닥을 회복했지만 안심하기엔 일러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넘는 급등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단숨에 8,000피를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8% 넘게 지수가 치솟았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과 미국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 진정, 미국 반도체주 강세 등의 호재가 겹쳤습니다.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돌아와 반도체주를 쓸어담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원어치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인은 4조 3천억 원 매도 우위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4.6% 오른 8,12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7.8% 오른 32만 원대에, SK하이닉스는 2%대 오른 215만 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반도체 소부장주가 지수를 이끌며 3% 넘게 올라 1,000스닥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시장 변동성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하리라 예상이 되고 최근 환율 변동도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더해서 스페이스X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한 좀 수급 부담도 생기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와 종전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사흘 만에 1,5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로 갈수록 경상수지 흑자, 세수 호조, 국내 투자 확대로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보지만 당분간은 높은 수준의 등락을 예상합니다. 중동 이슈의 불확실성은 좀 그래도 상존하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물가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연준의 매파 성향이 다시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1,500원 전후에서 좀 등락을 당분간 좀 이어갈 것으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나흘째 80선을 웃돌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호황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급증하자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B2에 대해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낸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금융권에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은 5조 3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인데 증시 호황으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B2 수요의 급증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가계대출 역시 9조 3천억 원 늘며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가격 조정 시 개인적인 손익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시장 변동성 자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며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자 시중 주요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대폭 조이고 나섰습니다. 하나은행은 신규 대출 신청 시 연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일괄 제한합니다. 신한은행은 대면, 비대면 신용대출 합산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면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약정 금액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연계할 때도 최대 20% 한도로 감액합니다. 농협은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주택담보대출에는 0.2%포인트 줄입니다. KB국민은행도 신규 대출 시 일반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 원,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이 밖에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하고 카카오페이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용대출 접수를 막기로 했습니다. 잇따른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지연 등 공사 차질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레미콘 노조 수도권 소속 조합원의 집단 휴업으로 어제 기준 22개 대형 건설사 공사 현장 105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되면서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현장에서 공정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태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 일부 사업장은 전면 셧다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4천여 명이 한때 대피하고 직원들 1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이 사업장에서 화재와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4캠퍼스입니다. 오전 9시 55분쯤 이곳 M15X 공장 2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공장 안에 있던 직원 4천여 명이 한때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지러움 등을 호소한 직원 10여 명은 사내 부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 측정 결과 실제 가스 누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일에도 공장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나 직원 수천 명이 대피했고 올해 초에도 배관 작업 중 작업자들이 화학물질에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시민단체는 반복되는 사고 자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또 회사 측에만 안전관리를 맡겨두지 말고 관계기관과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 대비 체계 이런 것들 잘 구축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걸 구축하는 데 지자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환경부가 같이 나서서 좀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닉스 측은 최근 전사 안전체계 대정비 주간을 운영하며 고위험 작업과 현장까지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 점검을 넘어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 정차 중이던 동두천행 전동 열차 안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전원 하차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인천지검 수사관 A씨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스페인을 방문 중인 교황 레오 14세가 유럽행 이주민들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카나리아 제도를 찾았습니다. 교황은 대서양이 비석이 없는 공동묘지가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안전한 이주 경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바다를 향해 흰 꽃다발을 던집니다. 뗏목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건너다 끝내 숨진 이주민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가까운 이곳은 유럽행을 꿈꾸는 이주민들이 몰려드는 대서양 경로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2024년에만 5만 명 가까운 이주민이 목숨을 걸고 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교황은 이곳에서 이주민들을 만나 직접 위로하고 이들이 타고 온 나무배의 잔해로 만든 십자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이어 유럽과 국제사회를 향해 날선 비판과 함께 양심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절망을 이용해 돈을 버는 미립국 마피아와 인신매매범뿐만 아니라 이들의 비극을 외면하는 지도자들의 무관심이야말로 바닷속 괴물과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No podemos acostumbrarnos a contar muertos. La dignidad humana no tiene pasaporte ni pierde valor a cruzar una frontera. 교황은 지중해와 대서양이 이름 없는 무덤이 되지 않도록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 경로 확보, 이주민 사회 통합, 미립국 조직 차단을 위한 노력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오늘 날이 꽤 더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 덥게 느껴졌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더위가 더 강해집니다.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7도로 오늘만큼 선선하겠지만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또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하시는 분들은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7도, 부산 19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1도, 대구 32도로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에는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